안녕하십니까. 김종욱입니다. 지난 얼마 전에 그 7월 1일 날이 중국 공산당 창당 8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0년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창당된 게 1921년 7월 1일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벌써 한 80년이 지났다는 것이고, 결국 중국 현대의 역사는 중국 공산당의 역사다. 뭐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당 얘기가 나오면은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실 분이 아직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 현대 중국이 결국 중국 공산당의 역사와 같이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알기 위해서는 공산당을 알 수밖에 없죠. 또 혹자는 그러죠. 21세기에 미국과 대등할 정도의 어떤 슈퍼파워가 될 수 있는 것은 중국 정도다 이렇게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가까운 이웃에 있는 중국을 몰라가지고는 현대를 알 수 없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부처님 말씀만 잘 알면 됐지. 뭐 공산당을 알면 뭐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훌륭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화시켜서 피기 위해서는 현대사회를 몰라가지고는 얘기가 되지 않겠죠.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의 급변하는 어떤 주변의 국가 사정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해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 근대화의 과정을 이번에는 현대 중국의 진로라고 해서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그 창당할 때 인원이 10몇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13억, 14억을 갖다가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한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인데, 당시에도 보면은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그 국민당하고 사실은 국민당이 공룡처럼 컸죠. 사실 게임도 안 되는 싸움에서 국민당이 진 건데, 그러면 그렇게 취약했었던 공산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뭐 학계의 이론이 분분하지만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농민을 중시했다는 점을 하나 꼽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보통 마르크스주의가 유럽에서 처음 나왔을 때에는 마르크스가 염두에 뒀었던 것은 자본주의 사회죠. 그러니까 계급에 있어서 우선시되는 것은 산업사회의 노동자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농민을 상대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중국 처지에서 보면 자본주의가 전혀 발달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농민을 중심으로 해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아주 잘 파악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도덕을 중시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대조의 사상에서도 나오고 그 뒤를 이은 모태동 사상에 있어서도 특징인데, 어떤 정신 개조를 통해 가지고 도덕을 상당히 중시하는 정책을 핍니다. 실제로 이제 장정이라고 해서 모택동이 쫓겨가면서도 사실 그 인민들한테 피해를 안 입혔다고 하는 것은 아주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정신적 도덕성을 상당히 강조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중국의 전통사회가 유교 중심으로 가면서, 유교는 뭐예요?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이것이 중국의 전통사회 흐름과 맞아떨어졌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민당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국민당이 너무나 부패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잘 싸웠다기보다는 국민당이 너무 못 싸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부패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개혁을 할 수도 없었고 민주적인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취약해서 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국제 정세를 갖다가 듭니다. 즉 바로 그 전에 그 러시아에서 혁명이 나서 소련이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인접국가의 소련 공산당이 실제 중국 공산당에 많은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런 어떤 국제 정세가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갔었다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네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선명한 이론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가 중국을 갖다가 침략하는 시기인데, 그 제국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이론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던 계급투쟁서를 통해서 선명하게 제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동조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마르크스주의가 당시대의 지식인이나 일반 농민들한테 많이 호소력을 띠고 퍼져감으로 해서 국민당 자체가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국민당의 기본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 1930년, 20년, 30년대에
그 국민당의 기본 정책은 이제 장개석의 기본 정책이기도 한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안내 양외. 안내 양외죠. 그러니까 안내는 내부의 안정이에요. 내부 안정. 내부의 안정이고 양외는 이제 외적을 갖다가 물리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겠어요? 내부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당 입장에서 보면은 공산당의 토벌. 그렇겠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당연히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는 항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급선무인데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쪽에 선이고 이쪽이 후라는 게 장개석이의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안정, 즉 공산당부터 토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본과 싸워야 된다는 거였는데 이렇게 이제 제국주의, 그 일본이 계속 침략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선명한 이론을 제시했었던 중국 공산당의 선전 효과가 먹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 이게 우리끼리 싸우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외부의 적부터 먼저 막아내자. 그러니까 공산당과 국민당이 합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비등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장개석이는 용납하지 않았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터지냐면은 서한사변이라는 게 납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1936년 12월 12일이에요. 12.12 사태입니다. 중국. 하극상의 사태입니다. 하극상의 사태인데 이건 뭐냐면은 요 36년이 되기 바로 직전 해에 뭐가 있었냐면은 장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소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택동의 장정인데 이것은 안내 양회 정책에 맞춰서 장개석이가 공산당을 토벌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공산당이 거의 와해 직전에 갔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모택동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남부의 강서성에서 북쪽을 향해서 연안 지방을 향해서 삥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년간 1만 킬로미터를 갖다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뭐 통계 수치가 다 각각인데 모택동이가 이끌었을 때는 한 10만이 출발했는데 나머지 연안에 도착해 보니까 8천 명이 남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000명이 남았다. 뭐 학설은 분분합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리멸렬 단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팀이 와가지고서 겨우 이제 그 서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 이렇게 있으면은 이 한가운데 옛날 그 장안입니다. 유명한 그 당나라 때 있었던 장안이고 그 마주 보는 데가 이제 지금 여기가 서안이라면은 여기가 이제 연안이라는 데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령부에 있는 장개석이는 이 서안을 지키고 있던 최전선 사령관이 장항량입니다. 장항량이한테 야 뭐하냐 빨리 마지막 남은 거 없애 그랬습니다. 근데 장항량이가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개석이가 답답하니까 수행원 몇 명만 데리고서 서안이로 날아갔습니다. 날아가서 독촉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장항량이가 하극상 구태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장개석이를 갖다가 붙잡아 놓고서 협박을 합니다. 내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 뭐냐? 국공합작해라. 왜? 지금은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일본과 싸워야 되는 것이지 우리끼리 싸우는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서 이제 장개석이의 부인이 단판을 지어가지고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작하는 조건으로 풀려가 나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사실은 다 죽어가던 상태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지금 지나놓고 보면은 사실은 국민당 입장에서 보면 장개석의 판단이 옳았죠. 어차피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일본은 미국한테 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지금 공산당을 빨리 토벌하고 나서 일본하고 싸웠어도 세계사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중국은 공산화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한반도도 분단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동아시아에 있어서 서한사변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장항량이가 왜 반대했을까요? 공산당 토벌에 대해서. 공산주의자였을까요? 아니죠. 그럼 민족주의자였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항량이의 아버지가 장장님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동북지방 만주를 갖다가 쥐고 있던 군벌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장개석이가 중국 통일을 하면은 이제 중국을 그 마음대로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장항량이와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장개석이를 치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관동군이 조작을 해가지고
장학량의 기차를 폭사를 시킵니다. 암살을 시키죠. 그거를 장학량이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장장님을 갖다가 그렇게 죽였다고 한 걸. 그러니까 장학량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일본은 자기 집안의 원수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택동하고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일본을 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사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 동아시아의 역사를 바꾼 장학량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하와이에서 쓸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참 장학량이의 그 가족사가 아니었다면 한반도 역사 내지는 동아시아 내지는 세계사가 다 바뀌었을 것입니다. 장개석이가 통탄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서한사변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중국에서 공산당이 국민당을 대만으로 몰아내고 중국을 갖다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싸움은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이 이제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제국주의와의 투쟁 관계를 계속 가다가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기도 알게 모르게 그 정치 체제가 상당히 폐쇄적 경향을 띠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제국주의라는 게 뭐예요? 제가 제국주의의 본질을 설명을 할 때 공격적 개방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즉 군사력을 통한 공격을 해가지고 어떤 경제적 이득을 팽창시킨다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어떤 팽창주의, 군사적 팽창주의, 공격적 개방성인데, 그럼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당하는 입장에서는 공격에 대해니까 방어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방어를 하다 보니까 자기끼리 똘똘 뭉치고 외부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방어적 폐쇄성을 갖다가 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 자주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와 민족에 대한 지나친 강조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폐쇄적으로 간다는 건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그렇게 간 겁니다. 2차 대전이 뭘까요? 2차 대전의 성격은 제국주의자들 간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제국주의는 와야 됐는데,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본 제국주의는 어떤 식민지주의하고 통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나라의 국권을 갖다가 침탈해가지고 자기 국가로 삼는 거였는데, 이것은 2차 대전이 끝나고 해서 식민주의라는 형태의 제국주의는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은 제국주의를 일종의 그 어떤 팽창주의라고 봤었을 때 이것은 인류사회에서 옛날부터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남아있죠. 이것은 팽창주의는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니고 좀 더 세련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옛날에 경제적 이익을 군사력을 통해서 취했는데 이제는 경제적 이익을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장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미국 중심의 어떤 세계 질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심에 이제 IMF나 그 가트라고 하는 그 무역 협정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팽창주의는 남아 있는데, 옛날식의 이렇게 무식한 군사적 식민주의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이 중국에서 집권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나오는 이론이 계급투쟁설이라는 얘기 했었죠. 계속 계급투쟁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배타적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요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할 것입니다. 요 얘기, 중국에 있어서 이제 계급투쟁이 어떻게 변질되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제국주의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불러본 건데, 제국주의에 대한 컴플렉스는 뭐냐면, 제국주의자가 이렇게 압박을 할 때 당하는 사람 입장이 느끼는 감정인데, 그 첫째는 열등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야? 내가 못났으니까 이렇게 당하고 지배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 조상은 뭐야? 우리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바보야, 바보. 상당한 열등감이죠. 여기서 나오는 건 뭘까요? 자포자기밖에 안 나와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무장해제가 된 상태예요. 자포자기한 상태.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뭐냐면은
배타심. 이거는 어떤 열정을 갖다가 완전히 와해시키는 거라면 이것은 열정이 지나친 겁니다. 자꾸 압박을 하니까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계속 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민족과 자주를 계속 강조하면서 자기들끼리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타적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은 제국주의자가 진짜 압박을 할 때 투쟁 시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싸워내야 되니까. 하지만은 지금 2차 대전을 통해서 상당히 변질된 형태로 제국주의가 세련된 형태로 갖고 가는 마당에 있어서도 이거를 고취해가지고는 국제사회 속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주변에 많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뭘까요? 그 사람들이 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자꾸 외압을 강조해요. 밖에를 봐라. 자꾸 밖에서 우리 압박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주체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족과 자주라는 명분을 계속 내세워요. 또 주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것을 계속 내세웁니다.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정권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거는 뭘까요? 사실은 제국주의를 빙자해서 자기 기득권을 영속화시키겠다는 교묘한 술책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바로 모택동 시절에 중국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등소평 이후에는 이제 개방 정책으로 해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북쪽에서는 아직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혹 일부 대학생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컴플렉스예요. 컴플렉스는 뭐예요? 설사 제국주의에 대해서 투쟁해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컴플렉스가 남아있는 이상 제국주의의 그림자 속에서 허우적대고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거꾸로 제국주의에 놀아난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컴플렉스는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국 상황을 보실 텐데 소위 그 제국주의 투쟁 속에서 나오는 계급 투쟁설이 모택동이 어떻게 이제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용해 먹었나 하는 것인데 그것은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대약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대약진 운동이 뭐냐면은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 정권이니까 계획 경제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집단 생산 체제를 하는데 그 농촌에는 인력이 남아돕니다. 그래서 남는 농촌 인력을 갖다가 자본이 부족한 이제 공업에다 투입해가지고 생산력을 발달시키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실패였습니다. 생산성이 전혀 향상된 게 없어요. 그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떤 정책 차원의 비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판을 선봉했었던 게 이제 유소기하고 등소평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관료들이죠. 등소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정 기간에도 참여를 했고 군사적으로도 뛰어난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이 등소평이 나서서 이제 정책적으로만 비판했는데 비판을 깊이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디로 모아질까요? 모택동이한테 모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모택동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세운 정권인데 물러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교묘하게 맞받아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식의 연설을 하냐면은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은 사회주의 사회가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계급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급 투쟁은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자본주의나 수정주의에 대한 경각심은 늦춰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일까요? 바로 유석이와 등소평을 두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동조한 청소년들이 들고 일어난 게 일종의 친위 구테타로서 나온 것이 문화혁명이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기간이 1966년에서 1976년까지 10년간 지속이 됩니다. 이 기간의 모토는 간단해요. 그야말로 구사상을 갖다가 타파하고 신사상을 갖다가 고취하자. 간단하죠? 생각 안 나세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오사운동이 바로 이거였죠. 그러니까 오사운동의 스타일을 그대로 베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상투쟁입니다. 문화투쟁이고. 근데 구사상이 뭘까요? 그것은 아까 얘기한 바로 유석이와 등소평을 가리키고 내용적으로 이것은 모택동과 강청일을 비롯한 4인방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들을 뜻하고 사상적으로 보면 이들은 이제 실용주의라면은 실용주의 우파라고 분류가 된다면은 이쪽은 바로 보수주의 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타도하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소평이는 이제 숙청이 되고 이때 이제
주동자들이 다 이제 숙청을 당했죠. 이 10년이 가는데 1976년에 모택동이 죽고 나서야 끝이 납니다. 근데 모택동이가 갑자기 죽고 나니까 4인방도 숙청이 돼요. 이것은 이제 모택동이가 그것을 염려해가지고 후계자로 화국봉을 잡았는데 화국봉이가 이상하게도 문화대혁명의 가장 혜택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4인방은 숙청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대세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등소평이를 복권시켰는데 등소평이가 복권되고 나서 드디어 모든 정권이 등소평이한테 모아지게 되고 거기서 바로 개혁과 개방 또는 실용주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피게 됩니다. 그 모택동이의 실용주의 정책을 상징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이 뭐냐면은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임무나 과제는 뭐냐? 그것은 계급투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모택동의 시대 끝났다는 이야기죠. 계급투쟁이 아니고 이제는 바로 경제발전 내지는 생산력을 발달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일본 제국주의하고 상대하기 위해서 그 재미를 봤었던 이론인데 이게 문화대혁명을 거쳐가면서는 어떻게 돼요? 일종의 정권투쟁의 도구로 전락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는 사회주의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생산력 발달시키는 것이 사회주의의 기본이다. 그런데 이것을 발달시키려면은 현재 사회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것은 상당히 경제나 문화가 낙후되어 있는 상황일 경우에는 독특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방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력을 발달시키는 건 좋은데 현재 그것을 가지 못한 상태에서 상당히 처져 있는 상태라면은 어느 정도의 초급 단계가 장기간 필요하고 이 초급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자본주의적인 것을 수용해서 이것을 발달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생산력 발달이라는 목적에 맞추어서 사회주의는 계속 견지하면서도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수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교묘한 결합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일러서 중국식 사회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실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력만 뭐 발달시킬 수 있다면은 아직 경제 체제는 뭐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유명한 얘기가 있죠. 고양이가 쥐만 잘 잡는다면은 그 색깔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등소평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흑묘, 백묘라는 이야기가 있죠. 흑묘, 백묘입니다. 묘는 이제 고양이죠. 그러니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 쥐가 뭘까요? 쥐가. 생산력만 발달시키면 됐지. 까짓과 경제체제가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용적으로 바뀜을 해가지고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 지금 모택동 시대에서 등소평 시대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소위 사회주의에서 항상 중요시하는 모순 문제라는 것이 모택동 시대에는 모순을 어떻게 봤냐면은 중요한 모순은 계급 간의 모순이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택동 시대라면은 이제 등소평 시대는 모택동 시대에서 등소평 시대로 넘어가는 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회주의가 보는 모순이 계급 간 모순에서 이제는 뭐냐면은 인민의 욕구와 잘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욕망? 그 욕구와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낙후된 생산력 사이의 모순이다. 이게 중요한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민이 욕구하는 것만큼 국가의 경제력이 담아내지 못하는 게 진짜 모순 아니냐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은, 소위 그 이론상으로 봤었을 때, 사회주의에서 보는 대표적인 어떤 추구해야 될 그 과제라고 하는 것은 이쪽은 계급투쟁에서 승리하는 거였잖아요. 모택동 시대에는. 근데 이제는 바로
모든 것은 경제 발전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과제는 계급 투쟁이 아니라 경제 발전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바뀌게 되는데 이때에는 폐쇄적이죠. 폐쇄적인 어떤 계획 경제를 했었다면은 이제는 개방적인 시장 경제를 도입하겠다는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의미에서 폐쇄성에서 개방성으로 비로소 넘어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체 강의에서 강조하는 것이 폐쇄성과 개방성 체제인데 여기서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폐쇄성 체제 가지고는 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득풍소평의 시대가 열렸고 이것 지금 이런 식의 개방 시장 경제를 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견제하면서도 생산력 발달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하는 흥묘백묘식의 이런 실용주의가 바로 사회주의 시장 경제이고 이것은 이 지구상에 중국이 지금 최초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생각을 못했었죠. 사회주의는 이 시장 경제의 자본주의와 항상 그 물과 기름처럼 여겼는데 이제는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획기적인 어떤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소평이 집권하고 나서 한 20년 동안 엄청나게 경제 발전을 했고 얼마 전부터는 한 그 1년에 10%의 경제 성장을 하죠. 여러분 10%의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일까요? 대한민국이 10% 경제 성장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비할 바가 아니에요. 왜? 중국의 인구는 13억, 14억입니다. 그 등치가 10% 성장을 갖다가 10년간만 더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21세기는 중국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이제부터 중국의 문제를 갖다가 볼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고도 성장을 하지만은 그 이면에 엄청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산당은 현재 집권당은 계속 그것을 덮는 상태이죠. 근데 저도 인접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하고는 좀 달라요. 일본은 그 근대화를 해나가면서 제국주의에 편승해가지고 아시아 사회에 큰 피해를 입혔지만은 중국과 한국은 계속 피해만 당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은 사실 잘 살 이유가 있어요. 잘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중국이. 이런 입장에서 한번 문제점을 짚어볼 텐데, 흔히들 이제 그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첫째가 빈부격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니까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심해진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요새 나온 통계치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고소득층이 한 20%라고 했었을 때 이들이 국가 전체의 국부의 42%를 점유한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게 자본주의 사회도 아니고 명색이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런 빈부격차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제가 그 중국의 북경에 가봤더니 거기는 이제 자기네 자동차가 없잖아요. 이게 다 수입해다 쓰는데 어떤 사람은 인력거 타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벤츠가 질비해요. 그 서양의 최고급 차가. 그런 정도로 우리보다 빈부격차가 훨씬 심합니다. 근데 이것은 지역적 빈부격차도 있어요. 뭐냐면 이게 중국이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이 해안지대부터 개방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동부 해안, 연안 지방하고 이쪽 서부 내륙 지방 사이의 경제적인 격차는 이쪽이 2라면 이쪽은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더블 스코어도 이쪽이 잘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층 간, 지역 간의 빈부차라고 하는 것은 심하죠. 이거 잘못하면 내란 상태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빈부격차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자본주의를 도입한 이상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부정부패가 있어요.
뭐 어떤 국가나 부정부패가 없는 국가는 없겠죠. 하지만은 중국이 이제 공산당의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심해지는 건데 통제 수치가 1999년도의 수치를 보면은 그 해 년도에 부패로 적발된 게 13만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8%가 증가된 수치라거든요. 근데 이것이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뉴스 보셨지만은 공개 처형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계속 증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민족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정말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중국은 다민족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아주 잡다한 민족이 많은데 그 잡다한 거 다 빼고 이제 중요한 뭉탱이만 보시면은 중국이 이렇게 생겼으면 말이에요. 이쪽에 티벳이 있죠. 티벳. 소위 그것을 이제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서장이라고 부릅니다. 서장에는 이제 티벳 쪽이 있죠. 그리고 바로 옆에 신강성이 있습니다. 신강성에는 이제 위구르 쪽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 가면은 내몽고가 있죠. 여기에는 또 몽고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 삼성이라고 해서 이쪽, 그러니까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그래가지고 동북 삼성이 있죠. 우리 조선족도 많이 살고 있는데 그쪽에는 만주족이 있죠. 그리고 이 남쪽에 보면은 이쪽에는 광서 자치구에 보면은 장족이라고 또 있습니다. 대충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큰 덩치의 이제 민족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요새 티벳 문제, 달라이라마 문제에서도 충분히 감지하시겠지만은 왜 달라이라마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해야 할까요? 중국 공산당 정부가. 그것은 뭐냐면은 결국 여기가 떨어져 나간다면은 나머지들도 장담 못하죠. 그런 식으로 떨어져 나가면 보세요. 소위 한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여기 요거뿐이에요. 요거. 다 띄고 나면은.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죠.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망해면 망했지 이것은 떼줄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의 통제력이 조금 약화되면 언제든지 이것은 폭발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미묘한 문제이죠. 근데 지금은 누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3가지의 어떤 당면한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이것들 밑에 깔린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한 2가지로 저는 정리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중국 공산당의 정체성 문제가 하나 있고 도대체 공산당이 뭐냐는 거예요. 정체성의 문제가 있고 2번째는 민주화의 문제입니다. 민주화를 언제까지 유보할 수가 있느냐 하는 민주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중국 공산당 자체의 어떤 정체성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방금 빈부격차를 얘기하면서 한 20%의 이제 고소득층이 45%의 국부를 갖다 점유하고 있다는 데서도 알 수 있었지만은 또 사유경제, 사유기업, 그러니까 개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민영 기업이 중국 전체 기업에 있어서 약 25%를 이미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실제 중국 경제 활동에 이제 많은 부분을 갖다가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신흥 자산가 계층이죠. 소위 자본가입니다. 자본가. 부르주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을 갖다가 보장해주죠. 이들의 재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장해주죠. 이게 왜 시장 경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이제 그 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독점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빈부 차이 또는 어떤 불평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근데 공산당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 생산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경제가 발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자본주의를 도입한 이상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공산당이 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지금 뭐예요? 사유와 불평등을 갖다가
묵인하는 거. 그리고 이런 것을 조장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자본주의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나온 게 공산당 아닙니까? 공산주의고.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사유와 불평등도 묵인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 소위 공유기업들, 국가에서 직영하는 공유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사형화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럼 이런 공유와 이 불평등에서 야기되는 어떤 평등이 와야 되는 문제, 공유와 평등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런 것은 뒷전이도 물러난 상태이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예? 무늬만 그야말로 공산주의지 완전히 자본주의 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정체성 문제가 되죠. 네 정치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서 경제가 발전했다고 치자고요. 경제가 지금 발전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발전했으면 아까 제가 그랬죠. 사회주의 초급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초급 단계에서나 필요하지 고급 단계에 가면은 다 잘 사는 이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잘 살아봤자 과연 소위 초급을 지난 사회주의의 고급 단계가 오겠냐는 거예요. 안 오죠. 그것은 사회주의 고급 단계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고급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도 공산당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 아마 중국 대사관에서 제 프로를 보면 그럴 겁니다. 반박을 할 거예요. 좀 반박하는 건 뭐라고 얘기할지 다 알아요. 그 공식적 답변은 이렇습니다. 문제가 없다. 왜 없냐? 중국에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독재할 수 있는 공산당이 집권하는 이상, 공산당이 집권하는 이상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본주의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답을 해요. 그럼 그 말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이렇게 뒤집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공산당이 집권하고 존속하는 이상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본주의를 수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얘기는 결국 공산당이 집권하는 한에서만 경제 발전도 그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다시 뒤집으면 뭘까요? 심하게 얘기하면 경제 발전은 결국 공산당 집권을 위해서 하는 것뿐이다. 결국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차 띄고 포 띄고 다 띄고 공산당이냐는 정도로 정체성이 의문되는 상태까지 가면서도 경제 발전을 왜 하느냐? 과연 그것이 인민을 위한 경제 발전이냐, 너희도 공산당의 계속 집권을 위한 경제 발전이냐 했었을 때 뭐라고 답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물론 인민을 위해서라고 답은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이런 공산당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도 참 답답하겠죠. 근데 어차피 공산당이 집권하고 나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저는 그것을 연착륙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연착륙 과정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참 슬기롭게 헤쳐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앞길이 참 험난하다는 것을 예감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민주화의 문제입니다. 민주화의 문제. 아까 이렇게 설명했었죠. 생산력의 발달을 위해서는 뭐예요? 소위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근데 생산력 발달, 생산성의 향상을 추구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것을 산업주의라고 표현했었죠. 그렇다면 생각 안 나세요? 결국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산업주의의 자식일 뿐이다. 제가 그 얘기했었죠. 공산주의, 자본주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주의의 이란성 쌍생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벌써 생산력 발달을 위해서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합칠 수 있다는 이야기 자체가 결국은 이 두 가지는 산업주의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증명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산업주의가 지향하는 것은 바로 산업화이죠. 산업화이고 이 산업화를 통해서 근대화를 갖다가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 단계에서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어떤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건은 뭐냐면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하는 그것보다도 그 내면의 본질은 어떻게 근대화가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지금 공산당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더 큰 범주에 있어서 근대화가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럼 근대화는 제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소위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지식의 보급 거기에다가 어떤 권력의 민주적 분산 거기에다가 어떤 그 생산성 또는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이 향상되는 거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방성인데 그 개방성은 뭐냐면은 바로 이것은 그 사상에 있어서의 개방성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것이 소위 그 제도상에 있어서의 개방성이다라면은 이쪽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어떤 기술적 개방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합리화이고 이것이 추구하는 바가 민주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추구하는 바가 산업화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근대의 삼중혁명을 자세히 설명했었던 것인데 지금 중국의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하는 것은 이것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생산력 발달을 위해서 이것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결국 근대화를 한다는 얘기는 이 세 가지가 총체적 과정이라는 겁니다. 어느 하나도 생략할 수 없는 총체적 과정이라는 얘기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것만 하면은 이것이 없어도 근대화가 달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잘못된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반론을 할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민주화, 민주주의, 중국에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중국적 민주주의라는 것을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소위 중국적인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인민에 대해서 광대하게 정의합니다. 이것이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확인하셨을 거예요. 강택민이가 이렇게 얘기했죠. 광대한 인민이라고 하는 거. 인민의 규정이 광대하게 확산돼요. 그러니까 원래 공산주의에서 인민에 해당되는 것은 대표적인 게 노동자, 농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지식인도 들어가고 게다가 자본주의를 도입하면서 소위 신흥 자본가 계급도 다 인민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쯤 되면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다 집어넣겠다 이 얘기예요. 모두가 다 인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광대하게 정의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야말로 중국 인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공산당일 뿐이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즉 국민의 대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러면 국민의 대표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대표성을 오직 유일의 하나의 정당만이 독점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민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를 가장한 독재일 뿐이죠. 유일한 하나의 정당이 대표한다고 하는 것은 설사 대표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진정한 민주는 뭘까요? 그것은 다수의 정당을 용인해야 돼요. 다수의 어떤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다수의 정당에 나와서 그들이 정책적으로 갖다가 대안 제시를 하고 그것이 실행해 본 결과 그것이 선거를 통해서 검증받아서 정권을 계속 교체하는 거. 이런 다당제가 진정한 민주주의인데 중국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것은 서양식의 민주주의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즉 민주주의에도 서양식과 중국식이 있어요. 지금 얘기한 서양식 민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은 다당제 민주주의인데 다원주의 민주주의죠. 근데 이것은 뭐야? 이것은 결국은 국가의 혼란, 더 나아가서 중국의 분열만 초래할 뿐이다. 이게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어요. 왜? 중국 역사를 한번 보세요. 중국에 있어서 다원적 세력이 있었을 때에는 항상 국가가 혼란에 빠져서 분열했어요. 춘추 전국 시대, 위진 남북조, 그리고 5대 10국 시대도 있었고 가까이는 그 북경 정부와 그 광동 정부 시대도 있었고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 상태도 있었잖아요. 즉 국민당, 공산당이라고 하는 두 개의 정당이 있는 이상 국가가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당제는 곧 끝장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과거의 절대주의적 시절의 얘기죠. 오늘날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는 오히려 이런 다당제를 통해서 다원화된 어떤 이익들을 반영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국가가 혼란에 빠져서 분열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에 대한 그 집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권 교체 있고도 중국의 붕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권 교체했지만 어디 대한민국 붕괴했어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군사력을 통해서 꼭 정당이 존립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그것을 지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강변을 하면서 이제 민주화를 유보시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양무운동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죠. 양무운동이 재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염려가 됩니다. 양무운동의 주장이 뭐였었어요? 소위 그 민주제도, 의회 민주제도 같은 것은 도입하지 않아도 어떤 산업기술 같은 군사기술만 잘 수용을 한다면은 청황조라고 하는 청조가 잘 보존된 상태에서 서구와 대등해질 수 있다는 주장에서 했던 게 양무운동이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을까요? 근대화는 세 가지. 그 합리화와 그 어떤 그 민주화와 산업화의 삼중작용인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산업화만 지향해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중국 공산당이 하는 게 뭐예요? 중국 공산당이 내세우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서구식의 민주화 전혀 안 하고 자식대로의 인민민주주의 정도의 껍데기만 쓴다 하더라도 산업화만 잘 돼서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면은 어떻게 돼요? 공산당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서구가 대등하게 선진국 될 수 있다. 그 얘기죠. 근데 그런 식의 재판이 실패했는데 이것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러면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뒤집으면 소위 그 양무적 오류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식의 오류에 빠지지 않는 길은 뭘까요? 그것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 병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대화가 바로 그렇다는 총체성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현실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요새 추진하는 것처럼 어떤 사회민주당이라는 식으로 좀 소프트한 형태로 바뀔 필요도 있고 결국에는 다당제를 수용해서 경쟁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명심해야 될 것은 중국 공산당이 정권 교체된다고 해서 중국이 몰락하지 않아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의 독선에서 벗어날 때에만 외려 중국이 잘 살 수 있고 이웃과 화합하면서 더 잘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 어떤 중국의 진로에 대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중국 근대화 과정을 어떤 그 불교와 관련시켜서 불교인들이 중국 근대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그 개혁의 마인드가 있었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